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시간 강의로 만났었죠. 예, 만났고,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경쟁 우위하고 브랜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선택과 포기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 트렌드를 하면서 앞에서 많이 다뤘었던 게 관광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지식하고, 사회 문화적인 것들도 좀 다뤘었고, 그리고 경영학적인 걸 좀 이번 학기는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광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있는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 뭐 토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 토픽에 대해서 뭐 지난 시간에 선택과 뭐라 그러죠? 선택과 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기업 전략, 사업 전략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에 진입해서 탈퇴하는 거 이런 게 기업 전략이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예를 처음에 들었었죠. 그래서 홈웨어 컴퍼니 같은 곳이 관광 호텔 사업에 손을 대는 뭐 이런 식의 인테그레이션, 확장, 그러니까 통합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라든지 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관광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업 활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행사가 전 세계 운항을 하는 항공산업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여행사가 호텔을 인수를 한다든지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었고, 뭐 이런 게 있었고, 경쟁 우위라는 거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업 전략이라고 얘기했었고, 또 기업 전략과 다르게 세세하게 각각의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사업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업 전략과 크게 사업 전략으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경쟁 호텔이 전통적인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 우리는 경쟁 기업하고 붙었을 때 뭐 동남아 음식점을 특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경쟁 우위를 갖는 사업 전략이 되는 것이지, 또 기업 전략은 그거 말고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기업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기업 전략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 개념은 다각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동차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전자 사업까지 손을 댄다든지, 자, 시장과 산업의 범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뭐 수직적 통합이 있을 수도 있고,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있고, 수평적 통합인 호리존털 인테그레이션, 통합에 관련된 얘기, 인테그레이션 관련된 얘기 했었고, M&A 관련된 얘기 했었고, 이건 벌써 앞에서 많이 다뤘었죠. Merge and Acquisition, M&A 관련된 얘기 했었고, 해외 사업 진출 글로벌리제이션에 관련된 얘기 했고, 경영 자원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제 움직이는 것을 기업 전략이라고 해요. 관광기업도 제가 설명했듯이 관광기업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움직이더라.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얼라이언스를 맺는다든지, 다각화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경영자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상담자원에다가 경영자원이 많이 배분이 되었다면은 IT 발달로 상담 인원을 줄여버리고, 아니면 서버 관리라든지 이런 IT 쪽 전문가들을 더 그쪽에 자원을 배분을 더 많이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자원 배분에 관련된 일도 일어나고, 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기업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업 전략이에요. 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자, 사업 전략은 경쟁에서 우위를 지기 위해서 상대 기업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내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인사권에서 인사 조직, 그러니까 HRM에서 우리가 우위가 있는지, 아니면 R&D에 우위가 있는지, 뭐 재무관리에서 우위가 있는지, 아니면은 생산이나 매니팩처링이나 마케팅 쪽에서 경쟁 우위가 있는지, 자, 이런 거를 경쟁의 구체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을 사업 전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관광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자, 글로벌 경영 환경 얘기하면서 뭐 국지적 환경, 글로벌 산업 뭐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전 세계 시장을 하나로 인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 산업 자체도 이 글로벌 경영 환경 쪽으로 많이 돌아섰죠. 실제 이제 이동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현재 관광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들은 플랫폼 사업들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호텔스닷컴이라든지 뭐 익스피디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플랫폼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거죠. 그리고 이런 플랫폼 사업들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시작을 한 사업들이고, 자, 뭐 요렇게 글로벌 경영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글로벌화가 촉진이 되냐? 소비자 수요의 동질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였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관광객의 형태 자체도 어떻게 된다? 동질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을 지닌다는 거예요. 비록 생긴 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건 굉장히 동질화될 것이라는 거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유니클로 옷을 입고 나이키 신발을 신고, 그리고 루프트한자라든지 에어아시아, 대한항공 이런 비행기,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국가에서도 유럽이나 미국, 아프리카에서도 한식을 먹을 수 있고 일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태리 음식, 이탈리안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중국 음식, 지금 뭐 아랍 음식까지 손을 댈 수 있죠. 먹을 수가 있죠. 무엇인가의 형태 자체가 비슷하다는 것. 모두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소비자 수요가 굉장히 동질화돼요. 그래서 문화적 이질성이라는 건 여전히 남아있지만 과거처럼 이게 무엇인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비슷한 무엇인가의 기준하에 다 뭉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하고 이거하고 또 같이 이제 문화적 동질화, 소비자 수요의 동질화를 만들어내는 게 유튜브 같은 거예요. 세계 어디서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K-팝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이지만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열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트렌드 자체는 굉장히 글로벌화 되는데 소비자 수요 자체가 동질화되고 있는 현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관광객이나 유럽의 관광객이나 미국의 관광객, 뭐 디테일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패턴 자체는 굉장히 동질화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변화하고 있는 그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집약적 생산 방식이 지금 글로벌화가 되면서 이 기업들이 다 자본집약적 생산 방식이다. 노동집약적인 게 아니라 자본집약적이에요. 자본집약적인 거의 핵심 개념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죠? 내수 시장에 한계점이 있으니까 계속 규모를 키워서 외국으로 진출하죠. 전 지구가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 하나가 뭐 얼라이언스, 항공사들이 하는 얼라이언스 같은 경영 기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호텔에서는 체인 호텔 중에서 뭐 프랜차이징 호텔이나 뭐 리퍼럴 호텔이나 레퍼럴 호텔이나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앞에서 다 했었던 거죠. 자, 이런 게 있고,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인수합병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러한 경영 기법을 써갖고 자본주의학적인 생산 방식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를 키우고 그 시장에 대한 지배력 자체도 늘리는 것이고, 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빅컴퍼니들끼리 싸우는 시장, 큰 메이저 시장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는 이제 어정쩡한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 니시마켓 정도의 자그마한 영세업체들이 들어가는 뭐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시장이 편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기술진보 R&D 투자 자체가, 그러니까 R&D 투자 자체도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R&D 투자도 늘어나고 무역 장벽이 감소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자본 역시 자유롭게 움직이고 화폐만 다를 뿐이지 공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든지, 자, 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업의 목표에서 이윤 극대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관광기업 역시 뭐가 중요하다? 이윤 극대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문화적인 관광 그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냐? FIT 시장이고 SIT 위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세분화되게 관광 시장에 쪼개지고 있고, 그리고 옛날처럼 마스투어리즘이 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스투어리즘, 대중관광이 해가 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는 FIT 위주로 변해가고 있는데, 자, 이런 거는 관광학적 현상이에요. 하지만 기업적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보자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무슨 얘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고 있더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관광기업도 많은 지금 챌린지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투어 같은 여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특히나 IT 발달로 플랫폼 사업체들이 커지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여행사는 살아남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호텔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면 체인 호텔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인디펜던트 호텔로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것이냐. 자,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얘기를 했었고, 뭐 지배구조에 관련된 거에 따라 갖고 기업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더라. 그 기업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뭐 오너가 한국의 대기업처럼 재벌이죠. 기업 오너가 오너란 표현은 좋지 않죠. 대주주가 경영까지 손을 대느냐,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의 입김이 세냐, 아니면 적대적 인수 합병이나 기업 인수가 일어나고 있냐, 소액주주 운동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기업 지배 구조에 따라 갖고 또 기업이 움직이는 방향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이고, 관광기업은 조금 이거보다는 더 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비슷해요. 그래서 뭐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 수업 분석에서 오퍼튜니티하고 스트릿에 관련된 얘기를 쭉 했었고, 산업구조 분석해서 기존 기업과의 경쟁 구조, 그러니까 산업구조 분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 기업과의 경쟁, 뭐 대체제와의 경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그 기존 기업과의 경쟁 양상 강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포터가 얘기했던 산업구조 분석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5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는데, 기존 기업과의 경쟁이에요. 기존 시장에서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하느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 생산자, 그러니까 나한테 물건을 원산자가 되고, 내 생산 라인에서 보면은 내 밑에 단계죠. 거기서 쉽게 해서 생산자의 교섭력이라는 게 들어가고, 구매자, 소비자들이 하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들어가고, 자, 뭐 신생기업에 들어왔을 때의 경쟁, 뭐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업 같은 경우도 기존 기업과의 경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가격 경쟁 시장인지, 담합 시장인지, 광고 시장인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집중도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제품 차별화냐, 초과 설비냐, 뭐 비용 구조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 얘기까지 지난 시간 했었고, 자,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 요소가 될 수 있는 대체제와의 경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대체제와의 경쟁이라는 것은, 내가 콜라를 하고 있어요. 콜라를 하고 있는데, 이 콜라, 우리의 진짜 직접적 경쟁자는 코카콜라의 직접적 경쟁자는 펩시콜라예요. 혹은 다른 콜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콜라 시장이 거의 이제 꽉 찼어요. 다 성숙 단계에 이르렀어. 그러면은 이 콜라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오직 콜라밖에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더 큰 의미에서 탄산 시장이죠. 그래서 탄산 시장까지 했는데, 새로운 물건, 그동안 돈 받고 팔지 않았던 물이, 그냥 생수, 미네랄 워터가 어떻게 해요? 이 음료 시장에 들어왔을 때, 미네랄 워터로 미네랄 워터를 더 많이, 그러니까 생수를 더 많이 사 마시면 콜라 소비량이 많이 줄는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체제와의 경쟁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코카콜라를 판다면 물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아시스에서 코카콜라를 팔아요. 코카콜라를 팔고 있어. 자, 오아시스에서 코카콜라를 파는데, 코카콜라를 만약에 10달러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10달러에 팔았다고 칩시다. 자, 10달러에 한 병에 10달러를 팔고 있었는데, 자, 이거 자체가 만약에 물을 독점을 해서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막 물을 예를 들어서 5달러에 팔면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려는 사람들이 가격이 비쌀 경우에 뭐로 넘어온다? 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소비자들이. 그걸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제와도 경쟁 관계가 있고 비경쟁 상태가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지하철하고 버스 요금이에요. 지금 한국은 지하철 요금하고 버스 요금이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만약에 버스 요금이 유별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를 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굳이 버스를 안 타고 지하철로 갈 거예요. 암만 가까운 거리여도 지하철로 간다든지. 대표적인 게 이 대체제와의 경쟁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보단 지하철을 주로 타요. 왜죠? 무료기 때문에. 버스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격에서 그게 있어질 경우에는, 지하철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5호선, 6호선이 원래는 경쟁 관계지만 이 버스라는 게 대체제가 되면서 요금으로 인해 갖고 경쟁 상태가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버스와 지하철은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개념이기 때문에 경쟁제의 의미엔 포함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행, 관광으로 넘어옵시다. 관광 분야로 넘어오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5성 호텔이 있어요. 신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호텔의 경쟁 관계에 있는 건 롯데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힐튼이나 하얏트 같은 호텔이라고 칩시다. 이게 경쟁이에요. 우리하고 1성급 호텔, 2성급 호텔은 우리하고엔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하고 다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텔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5성급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호텔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를 들었던 그 있죠, 럭셔리 하우스나 이런 거를 쉐어해 갖고 쓰는 뭐 그러한 상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더라. 럭셔리 베이케이션 뭐 이런 식, 아니면 럭셔리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호텔은 아니지만 옛날 고성을 쪼개서 빌린다든지 아니면 대저택을 쪼개서 빌린다든지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그 지역에 만약에 그런 고성들이 있는 지역이면 그 지역에 있는 5성급 호텔들 같은 경우는 대체제로서 경쟁이 되는 거예요. 호텔은 아니지만 우리 수요가 글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대체제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인가에 됐을 때 대체제가 어떻게 우리한테 경쟁 대상이 되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구매력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꼭지점이 구매력의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거예요. 자, 구매자, 이게 포터의 다이아몬드 이론, 앞에서 얘기했던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이론이거든요. 산업구조 분석, 이게 지금 5가지인데 그 중에 꼭지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존 기업과의 경쟁, 두 번째가 지금 얘기했던 대체제와의 경쟁, 세 번째가 구매자의 교섭력입니다. 자, 구매자의 교섭력은 구매자의 파워가 얼마나 세냐는 거예요. 강한 구매자의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정보량, 뭐 전환 비용, 공급선을 바꾸는 비용, 수직적 통합, 이게 있는데, 자, 이 교섭력은 크게 구매자의 교섭력과 공급자의 교섭력이 나눠져요. 자, 구매자의 교섭력은 구매자의 힘, 쉽게 하면 소비자의 힘이에요. 혹은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내가 원료를 생산하고 있어요. 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면 누가 있죠? 내 원료를 갖다 쓰는 매니팩처링 하는 회사가 있죠.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구매자는 누구예요? 내가 원료 회사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 구매자는 상품을 만드는 매니팩처링 회사란 말이야. 쉽게 하면 다른 예를 들자면 내가 칩을 만드는 회사야.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나한테 구매자는, 가장 강력한 구매자는 일반적 소비자가 아니라 이 칩을 갖고 핸드폰을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되겠죠. 바로 윗단계예요. 반대로 내가 매니팩처링을 하는 제조업체야. 그럼 우리 제조업체의 구매자는 누가 될까요? 리테일링 업체가 되는 거예요. 예. 상품을 파는 도매점이잖아요.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도매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누가 돼요? 소매업체가 되는 것이고, 소매업체 입장에서 구매자는 일반 대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매자라는 거를 무조건 대중이라 아니야 고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단계마다 구매자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까지 내 사업이 운영되어 있을 때 내 물건을 사는 그 바로 윗사람을 구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강한 구매자의 힘, 예를 들어서 구매자의 힘이 나보다 더 세. 쉽게 해서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공급자보다 구매자의 파워가 세면 누구의 힘에 따라서 움직일까요? 구매자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너네 거 아니어도 살 곳은 많다. 그러면 가격을 후려칠 것이고 무엇인가 자기 구매자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끌고 가겠죠. 그러면은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이 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환 비용, 공급선을 바꾸는 비용하고 계산을 해요. 우리 거를 사는 구매자가 얘를 바꾸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바꾸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고 더 힘들어. 그러면 열받지만 얘네하고 계속 거래를 하자. 그것을 전환 비용이라고 해요. 공급선을 바꾸는 비용입니다. 쉽게 해서 내가 칩을 만들어 갖고 삼성에게만 팔고 있는데 삼성이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화웨이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전환 비용, 공급선 바꾸는 비용이라고 해요. 해봤는데 그게 만약에 돈이 되고 이득이 되면은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불리하다. 그럼 바꿀 수가 없는 거겠죠. 혹은 내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구매자가 자꾸 힘을 자기가 그렇게 파워를 부리는데 실제 얘네들이
쓰는 이렇게 보여주는 건 있지만 얘네들이 자본이 많은 회사는 아니야. 그래서 인수할 수가 있을 수준이야. 그럴 바에는 어떻게 돼? 아예 인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니네하고 안 한다. 인수해버리자. 그래서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통합이라 그러죠? 위로 구매자 쪽을 통합하는 거는 수직적 통합에서 무슨 통합이라 그래요? 예. 상방 통합이니까 forward integration이니까 backward integration이니까 forward integration이 되겠죠. 근데 위에 구매를 해주는 사람 업체를 통합하는 수직적 통합은 상방 통합이에요. 예. forward integration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매자의 교섭력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쟁 시장에 들어갔을 때 내 물건을 사주는 회사 혹은 고객의 그 교섭력이 얼마나 강하냐. 자, 요거를 구매자의 교섭력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공급자의 교섭력. 반대로 내가 있는 단계에서 윗단계에 대한 교섭력이 있으면 아랫단계에 대한 교섭력이 있어요. 자, 공급자의 교섭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매니팩처링 회사인데 매니팩처링 회사는 뭐가 필요해요? 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석유에 관련된 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원료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배쨘단 말이야. 아, 우리 원료 이 가격에 안 팔게 더 팔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공급자의 교섭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공급자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러니까 내 밑에 백워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하죠. 오펙 460 같은 경우에 우리는 원료를 만드는 회사니까 어떻게 해요? 카르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섭력 자체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공급자 교섭력을 높이는 게 대표적으로 오펙 460 같은 곡이에요. 니네가 돈 벌겠다고 더 싸게 판다. 그럼 경쟁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카르텔 형성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모노폴리에 가까운 겁니다. 예. 모노폴리 뭐라 그러죠? 독점, 독과점인 거예요. 쉽게 하면은. 그러니까 원료도 독과점적으로 생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산유국들이 뭉쳐서 야 우리 가격 담합해버려. 예. 그러면 걔네들이 가격을 조절을 하죠. 자, 이것을 공급자의 교섭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기름이 막 나기 시작한다. 그럼 나는 니네들하고 이제 관계 안 하겠다. 우리 기업 돌리는 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의 교섭력 자체가 쪼개지게 깨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을 공급자의 교섭력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내 기업에서 요 수직적 통합이 구매자의 교섭력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의 교섭력에서도 후방 통합으로 백워드 인테그레이션으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만드는 뭐 카르텔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절대 못 나가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방식들도 발생을 하죠. 자, 이것을 여행사로 한번 예를 듭시다. 여행사로 예를 들자면은 여행사 투어리즘 오퍼레이터들 같은 경우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무엇인가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단 말이야.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케이스가 있었고 뭐가 있었죠? 소비자 대신 대리점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있었죠. 전통적 개념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대리점을 옛날에 있었던 하나투어 간판 여행사라고 제가 했었죠. 하나투어 같은 데나 모두투어 같은 데는 간판 여행사였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직접 고객을 모집하지 않고 대리점에다가 맡겨서 팔았어요. 그러면은 대리점이 하나투어 본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구매자가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대리점이 자기가 개별적 업체니까. 그랬을 때 어느 대리점에서 사람을 막 많이 모여 손님을 굉장히 많이 모은단 말이야. 우리 하니까 우리한테 수수료 더 떼주세요. 하다 보니까 본사에서 뭔가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업체를 하나 사버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그 모집을 잘하는 인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고 빼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런 것을 뜻하는 거겠고. 자, 그러면 공급자의 교섭력은 뭡니까? 하나투어에서 여행 상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지마할에 들어서 여행을 하는데 관광객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뭐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관광객을 갖고 가니까 우리한테는 5,000원에 팔아라. 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유명 관광지나 유명 식당들에서는 공급자의 교섭력이 엄청 강하겠죠. 가고 하기 싫으면 오지 말고 우리도 손님 많아. 이런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한 거예요. 아주 인기 관광지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인기가 없는 지역이야. 그럼 공급자의 교섭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매하는 사람의 파워가 세지겠죠. 자, 이런 것들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호텔도 원재료를 만약 호텔들한테 공급하는 게 있는데 아주 귀한 재료야. 그냥 공급자의 교섭력이 엄청 강하겠죠. 식품을 만약에 조달하는 업체 중에서.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은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한 경쟁 시장이냐,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한 시장이냐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전략이 나오겠죠. 자, 이러한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은 산업의 정의하고 전략 집단을 짭니다. 자, 산업의 정의와 전략 집단이라는 거는, 산업이라는 거는 세분화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산업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은 어떻게 돼 있냐, 우리 산업하고 겹치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낮은 산업, 교차 탄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음원 시장이라고 칩시다. 음원 시장하고 뭐 관련된 거에서는 CD를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음원만 만들어서 디지털 음원도 있을 수 있고, LP판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음원 시장하고 쉽게 해서 만약에 IPTV다, 이런 것도 교차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음악을 IPTV에서 쓰긴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높진 않겠죠. 이거 좀 애매하구나. 어떤 걸로 할까? 교차 탄력성, 뭐 쉽게 하면 그거겠네요. 물하고 코카콜라 탄산음료 시장 같은 거죠. 이 교차 탄력성이 높냐 낮냐, 상당히 높은 분야죠. 같은 물하고 분명히 탄산음료는 다른 산업군에 들어가고, 음료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조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고, 아니면 산업군으로 했을 때 완전 다른데 교차 탄력성이 요즘 높아지고 있는 산업이 뭐냐면은 오디오 시장, 오디오 시장하고 자동차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에서 뭘 합니까? 오디오를 갖다 집어넣기 시작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완전히 다른 산업군으로 인지하던 게 교차 탄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요새 자동차들도 그냥 오디오 하나 다는 게 아니라 좋은 오디오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뭐 오디오나 시트나 이런 게 이제 다 연계가 된다. 이러면 교차 탄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산업을 볼 때 세분화를 시켜서 교차 탄력성이 낮은 산업 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면은 내가 여기저기 하면 경쟁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산업에서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뭐라고 묶냐면은 전략 집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쉽게 얘기하면은 관광 시장에서 어느 한 산업, 관광 산업, 자동차 산업에서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집단.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서 럭셔리카하고 대중적인 자동차가 있어요. 이 럭셔리카 시장은 예를 들면 뭐 럭셔리카, 하이퍼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있는 그 시장은 기업들이 뭐 예를 들자면 가격 전략보다는 뭐 광고 전략으로 거의 승부가 난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떠한 특정한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끼리 묶여 있는 거를 전략 집단이라고 그래요. 같은 만약에 신발, 스포츠 신발을 만드는 스포츠 신발 산업군 내에서도 다 다르죠.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보통 R&D, 리서치 앤 디자인이나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하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반면에 우리가 모르는 뭐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그냥 할아버지들이 신는 신발 같은 경우는 가격이죠.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구매자들이 얼마나 싸게 구매할 수 있느냐. 자,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제품이지만 그 집단에 따라 갖고 추구하는 기업들이 달라요. 전략 자체가 달라요. 신발을 팔아도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둔 집단이 있으면 그렇지 않고 오직 가격과 뭐 이런 걸로만 하는 집단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산업의 정의와 전략 집단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